여러분들 요거 개딱지 지문 혹시 뭐 따로 수업을 학교에서 했었나요? 안 했었어. 네, 그리고 풀어보기는 다 풀어왔습니다. 풀어본 사람 손. 배 해왔었어. 다. 읽으면서 좀 어렵다는 생각 안 들던가요? 이거 이제 수능 기출인데 실제로 좀 어려웠죠. 그래서 요거를 좀 상세하게 보려고요. 아마 요거 하나 하는데 1시간 좀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보겠습니다. 혹시 더운가? 안 더워요? 괜찮아? 자, 볼게요. 하루에 필요한 에너지의 양은 하루 동안의 총 열량 소모량인 대사량으로 구한답니다. 그중 기초 대사량은 생존의 필수적인 에너지로 쾌적한 온도에서 편히 쉬는 동물이 공복 상태에서 생성하는 열량으로 정의가 된대요. 자, 그래서 지금 기초 대사량은 페이지. 기초 대사량은 생존의 필수적인 에너지야. 따라서 어떤 쉬고 있는 동물이 공복 상태에 생성하는 열량으로 정의됩니다. 이때 체내에서 생성한 열량은 일정한 체온에서 체외로 발산되는 열량과 같대요. 기초대사량은 개체에 따라 대사량이 60%에서 75%를 차지하며 근육량이 많을수록 증가한다고 되어 있죠. 자, 체내에서 생성된 열량이 일정한 체온에서 체외로 발산되는 열량이랑 같다. 그 다음 기초대사량은 대사량이 60에서 75% 근육량이 많을수록 증가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왜 그 다이어트 같은 거 할 때 헬스 다니고 근육 운동하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 그렇죠? 그래서 가만히 있어도 살이 빠지는 게 좀 필요한데 이제 운동을 해가지고 몸에 근육량이 많으면 이제 우리가 그냥 숨 마셔도 좀 빠진다고 하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막 곱처럼 빠지진 않지만, 그래서 몸에 근육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기초대사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막 음식을 많이 먹어도 먹는 만큼 살이 막 다 찌거나 그러진 않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다이어트 같은 거 하고 날 때 나의 기초대사량을 나중에 이제 재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사람마다 기초대사량의 차이가 되게 많이 나거든요. 그리고 근육량이 또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또 차이가 많이 나죠. 자, 그래서 기초대사량은 직접법 또는 간접법으로 구한답니다. 직접법은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고 공기의 출입량을 알고 있는 호흡실에서 동물이 발산하는 열량을 열량계를 이용해서 측정하는 방법이래요. 자, 끊으면 지금 직접법은 어떻게 하느냐,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는 호흡실 유지되고 그 다음에 공기의 출입량도 알고 있는 그 호흡실에서, 그러니까 그 공간에 어떤 이 대상을 놔둬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그 공간 안에서 동물이 발산하고 있는 열량을 열량계를 이용해서 측정하는 방법이 바로 직접법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어떤 그 이제 공기의 출입량이나 그 다음에 온도가 어느 정도로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는지를 알고 있는 곳에 그 대상을 넣어놓고 숨을 계속 쉬게 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 몸에서 빠져나오는 어떤 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산하는 거야. 그게 이제 직접 그냥 계산하는 거지. 그렇죠? 자, 그래서 그거를 직접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다음 간접법은 호흡 측정 장치를 이용해서 동물의 산소 소비량과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측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체내에서 생성된 열량을 추정하는 방식이랍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소비량과 관련되어 있어요. 산소를 얼마나 소비했느냐, 이산화탄소를 얼마나 배출했느냐, 이걸 기준으로 체내에서 생성된 열량을 추정하는 겁니다. 실제로 열이 얼마나 막 발산되었는지 이런 것들은 알 수 없으나 호흡량을 통해서 이제 추정하는 거죠. 자, 그래서 잘 보세요. 여기 지금 연구가 총 2가지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읽으면서 그게 차이가 좀 잘 안 들어왔던 학생들은 나중에 문제 풀 때 선지에서 좀 헷갈렸을 텐데, 19세기 초기 연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름 뭐 4글자
누구냐? 클라이버. 이 사람이 했던 연구가 있습니다. 이 연구 결과가 비슷한데 조금 달라요. 결과 내용이. 알겠지? 자, 그래서 일단은 요 19세기 초기 연구부터 보자면 19세기 초기 연구는 체외로 발산되는 열량이 체표 면적에 비례한다고 보았대요. 자, 그러니까 열량이 뭐랑 비례해? 체표 면적에 비례한답니다. 이제 몸이 커지면 커질수록 기초대사량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그 큰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써야 되는 에너지가 많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그 둘이 항상 일정한 비율을 가지고 있다는 건데, 체표 면적은 무엇에 비례하느냐? 체중의 0.67제곱에 비례한답니다. 기초대사량은 체중이 아닌 결국은 무엇에 비례하는 거랑 똑같은 말이다. 체중의 0.67제곱에 비례한다는 말이랑 똑같은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결국은 이 사람의 그냥 이때 당시 연구인 거야. 이때 당시 연구 기준으로 보자면 열량, 그러니까 열량은 어디에 비례하는 거야? 체표 면적에 비례하는데, 체표 면적은 또 무엇에 비례하는 거야? 체중의 0.67제곱에 비례하는 거야. 그래서 결론은 뭐야? 열량은 요거에 비례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다. 그쵸? 자, 그래서 어떤 변수의 증가율은 증가 후 값을 증가 전 값으로 나눈 값이며, 체중이 W에서 2W로 커지면 체중의 증가율은 W분의 2W인 2다. 자, 그러니까 요거는 증가율과 관련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체중의 증가율을 2라고 쳐. 그러면 이때 기초대사량의 증가율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면 이렇게 계산이 되기 때문에 결론 어떻게 된다? 2의 0.67제곱배가 되는 겁니다. 즉 몇이 됩니까? 1.6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1930년대 클라이버는, 자, 여기서부터 이제 클라이버가 여기에 나와 있던 이 이론을 바탕으로 자기가 그래프를 그린 거야. 자, 그래서 여기 뒤에 나중에 나오지만, 자, 잘 보세요. 체중의 증가율은 2야. 그런데 대사량의 증가율은 1.6이야. 맞죠? 자, 그래서 체중의 증가율, 그 다음에 실제 증가율이야.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비율로 증가하는지. 맞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0kg에서 200kg가 됐어. 그러면 대사량은 100에서 얼마가 되는 거야? 160이 되는 거야. 그러면 몸무게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얘네들은 서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봤을 때. 맞죠? 자, 요걸 알고 있고, 1930년대 클라이버는 생쥐부터 코끼리까지 다양한 크기의 동물의 기초대사량 측정 결과를 분석했대요. 그래프의 가로축 변수로 동물의 체중을, 세로축 변수로 기초대사량을 두고 각 동물별 체중과 기초대사량의 순서쌍을 점으로 나타냈답니다. 자, 그러니까 잘 보세요. 가로축을 뭘로 했느냐? 체중으로 했고요. 세로축을 기초대사량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의 순서쌍을 점으로 나타냈어요. 자, 그래서 가로축과 세로축 두 변수의 증가율이 서로 다를 경우 그 둘의 증가율이 같을 때와 달리, 자, 잘 보세요. 얘네들은 서로 증가율이 달라. 맞지? 얘는 2고 얘는 1.6이잖아. 맞죠? 자, 그러니까 서로 두 변수, 가로축과 세로축 두 변수의 증가율이 서로 다릅니다. 맞죠? 자, 서로 다를 경우 그 둘의 증가율이 같을 때와 달리 일반적인 그래프에서 이 점들은 직선이 아닌 어떤 곡선의 주변에 분포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두 변수의 증가율이 서로 다를 경우 이 점들은 어떤 곡선 주변에 분포한다. 이게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원래는 어떤 곡선 주변에 분포하게 되어 있어.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관계를 정확하게 찾아내기가 어렵습니다. 아까 무슨 B 찾는다고 했는데 B도 찾기 힘들지. 맞죠? 자, 그러니까 얘네들의 값을 무엇을 내주냐면요, 순서쌍의 값의 상용 로그를 취해서 새로운 순서쌍을 만든대요. 새로운 순서쌍을 만듭니다. 자, 그래서 이를 그림과 같이 그래프에 표시하면 어떤 직선의 주변에 점들이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나요. 자, 그래서 직선의 주변에 점들이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자, 그게 요 그래프죠.
자, 결론. 그래서 요거 나중에 뒤에 문제 나오지만 여기에 찍혀있는 얘네 점들은요 전부 어떤 직선의 주변에 분포하고 있는 점들이잖아. 자, 그러면 얘네들을 가지고 얘네들을 체중의 증가율과 그 다음에 기초대사량의 이제 이 비율로 그래프를 나타냈다라고 하면 맞아, 틀려? 그건 틀린 거야. 왜 그런데? 여기에 적혀있는 값 자체는 지금 얘네들을 변수로 해서 뭘 한 거야? 상용로그를 취한 값인 거야. 이해되지? 그리고 상용로그를 취하지 않은 값은 이렇게 되나? 안 된다고. 어느 곡선의 주변에 분포한다고. 맞죠? 자, 그래서 요거를 이해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 직선에 어서와. 저거 하나 더 챙겨가세요. 왼쪽. 자, 그래서 그 직선의 기울기를 이용해서 두 변수의 증가율을 비교할 수가 있대요. 자, 그림에서 왜냐면 이제 얘네들이 직선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뭐가 생기는 거야? 정확하게 기울기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좀 찾아낼 수 있습니다. 맞죠? 어떠한 분포하고 있는 얘네들이 막 점이 엄청 많을 거 아니야. 그래서 얘네들을 쭉 찾아가지고 기울기를 우리가 계산해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그 기울기를 이용해서 두 변수의 증가율을 비교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림에서 x와 y는 각각 체중과 기초대사량의 상용로그를 취한 값입니다. 여기서 한 번 더 얘기해 주죠. 여기에 지금. 자,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표현한 그래프를 뭐라고 하느냐? L그래프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얘기하면 L그래프에 찍혀있는 점들, 그러니까 그 수치들은 실제 체중 증가율과 기초대사량 증가율이 아닙니다. 알겠죠? 아, 지훈아, 지금은 지난주 거 하고 있어요. 그 수능 혹시 들고 있나? 근데 너 지난주 일요일 안 와가지고 일단 저 교재로 좀 봅시다. 며칠 차이죠? 오케이. 자, 그래서 체중의 증가율에 비해 기초대사량의 증가율이 작다면 L 그래프에서 직선의 기울기는 1보다 작답니다. 자, 그러니까 체중의 증가율에 비해 기초대사량의 증가율이 작으면 직선의 기울기는 1보다 작습니다. 자, 기초대사량이 증가율이 작을수록 기울기도 작아집니다. 이거 뭐 요렇게 얘기했으니까 이건 사실 당연한 말입니다. 맞죠? 자, 그리고 아까 저게 X축, Y축이 각각 무엇인지를 알면은 당연히 얘네들의 증가율이 떨어지면은 이 그래프, 이 직선이 이렇게 내려갈 수밖에 없겠다. 그쵸? 자, 그래서 이제 작을수록 기울기도 작아지는데 만약 체중의 증가율과 기초대사량의 증가율이 같다면 L 그래프에서 직선의 기울기는 1이 될 것입니다. 당연한 말이죠. 서로 같으면 기울기는 1이 될 겁니다. X값이랑 Y값이 똑같을 테니까. 자, 이렇듯 이제 L 그래프와 같은 방식으로 표현할 때 생물의 어떤 형질이 체중 또는 몸 크기와 직선의 관계를 보이며 함께 증가하는 경우, 자, 직선의 관계를 보이며 함께 증가하는 경우, 그걸 뭐라고 한다? 상대 성장이라고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의 뭐라고 해야 될까? 여러분들의 두개골의 크기가 있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의 두개골의 크기가 여러분 갓 태어났을 때 두개골의 크기랑 똑같을까요? 다르겠죠. 맞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기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성장해온 이 체표 면적, 그러니까 체중이든 뭐든 해가지고 이 성장한 이거랑 그 다음에 어떤 부분의 몸 크기랑 상대 성장을 한다는 겁니다. 맞죠? 자, 그래서 걔네들을 각각 이제 상용로그를 취해서 B를 찾아보면은 어떤 직선의 주변에 분포한다는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동일 종에서의 심장, 두뇌와 같은 신체 기관의 크기도 신체 기관의 크기도 상대 성장을 따른대요. 한편 그래프에서 가로축과 세로축 두 변수의 관계를 대변하는 최적의 직선의 기울기와 절편은 최소 제곱법으로 구할 수 있답니다. 자, 그래서 얘네를 서로 대변하는 최적 직선의 기울기의 절편은 최소 제곱법으로 구할 수 있대요. 자,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어떠한 생물종이나 뭐 이런 것들마다 조금씩은 다를 텐데 어떤 일정한 기울기를 가지고 직선이 만들어져. 자, 그러면 어떤 일정한 기울기를 가지고 있는 요 상태, 얘들 중에서 가장 최적의 어떤 기울기가 있을 거야. 그 가장 최적의 기울기를 지금 요 최소 제곱법으로 표현했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최소 제곱법으로 표현했습니다. 우선 그래프의 두 변수의 순서상을 나타낸 점들 사이를 지나는 임의의 직선을 그린대요. 그리고 각 점에서 가로축에서 수직 방향으로 직선까지의 거리인 편차의 절대값을 구한답니다. 자, 그러니까 어떤 임의의 직선을 그리고 이렇게 있으면 어떤 임의의 직선을 그리고 나서요. 지금 어디를 찾는다는 거야? 지금 요 거리를 찾는다는 겁니다. 맞죠? 자, 그래서 지금 이 가로축의 수직 방향으로 직선까지의 거리 편차의 절대값을 구해. 그래프가 이렇게 되어 있을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되어 있을 수도 있잖아. 자, 그럼 여기에서 여기에 절대값을 구한다는 겁니다. 맞죠? 자, 그래서 그것을 구하고 그것들을 각각 제곱해서 모두 합한 것이 편차 제곱합이래요. 자, 그래서 가로축의 수직 방향으로 직선까지의 거리인 절대값을 구하고 그것을 각각 제곱해서 합하면 얘가 됩니다. 자, 그래서 그 합이 가장 작은 직선을 구하는 것이 바로 뭐다? 최소 제곱법이에요. 자, 그래서 클라이버는 이러한 방법에 근거하여 L 그래프에 나타난 최적의 직선 기울기를 뭐로 찾은 거야? 0.75로 찾은 겁니다. 이에 따라 동물 체중 0.75제곱의 기초대사량이 비례한다고 결론을 지었대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읽자마자 딱 봐야 되는 게 뭔데? 아까 기초대사량 뭐에 비례한다고 했어? 여기 체중의 0.67제곱에 비례한다며. 맞죠? 근데 클라이버가 찾아낸 건 뭐야? 최적의 이 기울기가 0.75입니다. 맞죠? 자, 그래서 선지에서 뭐로 물어보는지에 따라서 여기 있는 걸 물어보면 체중의 0.75제곱이 대사량에 비례한다고 대답해야 되고,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질문을 한다면 체중의 67이죠. 0.67. 자, 다음 체중의 0.75제곱의 기초대사량이 비례한다고 대답해야 되는 거야. 이해되죠? 자, 그래서 이것을 클라이버의 법칙이라고 하면서 체중의 0.75제곱이라는 것을 우리는 대사체중이라고 한답니다. 자, 그래서 대사체중은 치료제 허용량의 결정에도 이용되는데 이때 그 양은 대사체중에 비례하여 결정한대요. 그래서 체중에 요거 곱해가지고 대사체중 만들어주고 거기에 따라서 어떤 약물의 허용량이나 이런 것들을 정해주는 거야. 자, 그래서 이는 치료제 허용량이 이제 최대 대사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다. 그렇죠? 자, 그래서 14번부터 보겠습니다. 문제. 자, 클라이버의 법칙은 동물의 기초대사량이 대사체중에 비례한다고 본다. 이거 아까 방금 읽었다. 그렇죠? 대사체중에 비례한다고. 맞지? 자, 그래서 동물의 기초대사량이 대사체중에 비례한다고 보았다. 맞는 말입니다. 자, 다음 어떤 개체가 체중이 늘 때 이번 선지 다른 변화 없이 근육량이 늘면 기초대사량이 증가한다. 이거 아까 쌤이 얘기했죠. 우리 몸의 근육량이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기초대사량이 늘어납니다. 맞죠? 자, 그래서 다른 변수에 대한 거 없이 오로지 근육량만 늘어났어. 그러면 뭐 어떻게 돼? 기초대사량 증가하는 거 맞습니다. 그렇죠? 자, 다음 L 그래프에서 직선의 기울기는 가로축과 세로축 두 변수의 증가율 차이와 동일하다. 맞나요? 자, 잘 보세요. 가로축과 세로축 두 변수의 증가율의 차이와 동일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지금 L 그래프에서 직선의 기울기는 지금 뭐랑 이제 그 얘기가 돼야 됩니까? 가로축과 세로축은요, 여러분들 지금 요겁니다.
요겁니다. 체중을 세로축 변수로 두고 그 다음에 가로축 변수로 체중을 두고 그 다음에 세로축 변수로 기초 대사량을 뒀다고 했잖아. 맞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변수는 각각 얘랑 얘야. 맞죠? 그런데 L 그래프에 그려지는 요 점들 자체는 체중이랑 기초 대사량을 나타내는 거 맞습니까? 아닙니다. 이해되죠? 자, 그래서 지금 14번의 정답이 몇 번이 되냐면요, 3번이 되는 겁니다. 자, 가로축과 세로축의 두 변수 차이의 증가율 차이라고 되어 있으면 요 두 변수는 뭘 말하는데? 실제 체중과 실제 기초 대사량을 말하는 거야. 그런데 L 그래프에 그려져 있는 얘는 상용로그를 취한 값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서로 둘을 다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차이가 동일하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차이가 동일하고 똑같은 그래프가 만들어지겠지. 맞죠? 그런데 얘는 어떠한 곡선 주변에 분포한 다음에 얘는 뭐야? 어떠한 직선 주변에 분포한 다음에. 맞죠? 자, 그러니까 서로가 차이가 증가율의 차이가 동일할 수 없습니다. 알겠죠? 자, 다음 4번. 최소 제곱법은 두 변수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최적 직선의 기울기와 절편을 알게 해준다. 이것도 맨 마지막에 나와 있었습니다. 맞죠? 최소 제곱법은 최적 직선의 기울기를 알 수 있게 해주고 그 다음에 그것의 절편을 알게 해줍니다. 그래서 최적 직선의 기울기가 몇이 나왔어요? 0.75가 나왔지. 그렇죠? 자, 다음 5번. 동물의 신체 기관인 심장과 두뇌의 크기는 몸무게나 몸의 크기에 따라 상대 성장하며 발달한다. 이거 아까 나와 있었지. 신체 기관. 우리가 아기 때 머리 크기랑 지금 머리 크기랑 다르다고. 맞죠? 자, 그래서 신체 기관인 심장과 두뇌의 크기는 몸무게나 몸의 크기에 상대 성장한다. 맞죠? 몸무게나 몸의 크기에 상대 성장한다. 맞는 말. 자, 다음 15번. 자, 윗글을 읽고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1번 문제 보면 일반적인 경우 기초대사량은 하루에 소모되는 총 열량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겠군. 맞나요? 몇 퍼센트라고 되어 있어? 지금 개체에 따라서 60에서 75%를 차지한다며. 기초대사량이. 맞죠? 그럼 당연히 제일 많겠지. 맞죠? 자, 다음 2번. 클라이버의 결론에 따르면 기초대사량이 동물의 체표 면적에 비례한다고 볼 수 없겠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기초대사량이 이 사람은 뭐에 비례한다고 얘기했습니까? 요 대사체중입니다. 알겠죠? 기초대사량이 동물의 체표 면적에 비례한다고 얘기했던 다시. 기초대사량이 동물의 체표 면적에 비례한다고 했던 사람은 누구야? 이름은 알 수 없어. 근데 누구라? 19세기 초기 연구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동물의 체표 면적은 숫자로 따지면 얼마야? 체중에 다시. 체표 면적에 비례한다라고 생각하면은 이 체표 면적에 체중에 0.67제곱을 한 거. 가 비례한다. 기초대사량이 동물의 체표 면적에 비례한다라고 하는 건 요거는 어느 관점? 19세기 초기 관점이야. 자, 클라이버의 결론은요. 기초대사량은 체중의 0.75제곱에 비례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체중의 0.75제곱을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고 했어? 대사체중이라고 한다고 했지. 이해되죠? 자, 그러니까 클라이버의 결론이랑 요 문장은 서로 다른 문장인 거야. 알겠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문장은 체중의 0.67제곱을 한 거고 클라이버의 결론은 체중의 0.75제곱을 한 거거든. 이해되죠? 자, 그래서 볼 수 없겠군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지금 15번 선지는 맞는 말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나중에 혹시나 바로 확 머리 안 들어오면 집에 가서 해보세요. 그렇지? 보면 바로 보여. 자, 다음 19세기 초기 연구자들은 체중의 증가율보다 기초대사량의 증가율이 작다고 생각했겠군. 맞나요? 맞죠? 체중의 증가율보다 기초대사량의 증가율이 작으니까 2와 1.6이 나온 거잖아. 맞죠? 2와 1.6. 어이구야. 자, 다음 코끼리에게 적용하는 치료제의 허용량을 기준으로 체중에 비례하여서 생쥐에게 적용할 허용량을 정한 후 먹이면 과다 복용이 될 수 있겠군. 내가 올해 고3 학생들 가르치면서 자, 독서 최근 몇 년 기출들을 풀리면서 제일 많이 질문이 들어왔던 게 이 문제였던 것 같거든요. 이 문제 진짜 많이 물어봤어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 문장을 우리가 이렇게 선뜻 그냥 글로만 이해를 해서 좀 그래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아까 여기에 지금 그대로 적혀 있는데 체중의 증가율은 얼마라고 했어? 2라고 했어. 그 다음에 기초대사량의 증가율은 1.6이라고 했어요. 맞지?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몸무게를 쭉 늘린다고 생각해봐. 그럼 얘네 증가율은 차이가 엄청 많이 나요. 맞지? 그러면 몸무게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기초대사량과 체중의 증가율의 차이가 커진단 말이야. 그런데 자, 코끼리에게 적용하는 치료제 허용량을 기준으로 체중에 비례하여서 생쥐에게 적용해. 그러면 과다 복용이 될까요? 어떻게 될까? 코끼리는 100kg야. 그 다음에 생쥐는 1kg라고 칩시다. 그러니까 나도 선뜻 계산은 안 되긴 하지만 자, 그러면 증가율에 따라서 1부터 100까지의 증가율을 말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얘는 여기서부터 100배가 증가했다고 치면은 얘는 100배가 증가했어. 얘는 100배가 증가 안 했지. 맞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쭉 올라갈 때 얘는 그만큼 증가하지 않았는데 체중에 비례해서 한다는 건 이렇게 차이 났던 거를 그냥 똑같이 나누기 100까지 해준다는 거잖아. 맞지? 그러면 이 허용량, 그러니까 대사 체중은요, 이 실제 체중에 비해서 훨씬 더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되죠? 왜? 증가율 차이가 얘는 더 크고 얘는 작으니까. 근데 얘를 기준으로 확 나누기를 해버린다며. 이해돼요? 그러면 얘는 이 적혀있는 것보다 더 낮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맞죠? 자, 그래서 코끼리에게 적용되는 치료제 허용량을 기준으로 체중의 비례가 중요하죠. 체중에 비례해서 생쥐에게 적용하면 과다 복용이 되지 않습니다. 완전 반대가 돼요. 오히려 너무 최소 복용이 될 수도 있어. 이해되죠? 너무 많이 나누기를 하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이 대사 체중은요, 따로 숫자를 취해서 나눠줘야 되는 거야. 맞죠? 얘가 100만큼 증가했던 것만큼 그 비율을 따져서 나눠줘야 되는 거야. 맞죠? 그런데 체중에 비례한다는 건 여기에서 여기로 나누면 똑같이 나누기 100을 해준다는 거잖아. 증가율이 다른데 나누기 100을 해주면 당연히 수치는 달라지겠지. 그렇죠? 자, 그래서 얘가 틀렸습니다. 정답은 4번. 자, 다음 5번. 클라이버의 법칙에 따르면 동물의 체중이 증가함에 따라서 함께 늘어나는 에너지의 필요량이 이전 초기 연구에서 생각했던 것보다 많겠군. 이게 뭐야? 체중 0.67제곱에서 뭘로 바뀐 거? 체중의 0.75제곱으로 바뀐 거를 말하는 거지. 그래서 지금 더 늘어났다라고 보는 거죠. 대사 체중이. 그래서 맞는 말. 자, 다음 기억 직접법이죠. 니은은 간접법입니다. 자, 그래서 이해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봅시다. 기억 직접법은 어디에? 그냥 방에 가둬놓는 거라고 했어요. 맞지? 방에 가둬놓고 얘 체온이랑 이 몸에서 빠져나오는 열량을 비교하는 거야. 맞죠? 그걸 통해서 대사량을 측정하는 건데, 기억은 체온을 환경 온도에 따라 조정하는 변온동물이 체외로 발산하는 열량을 측정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아니, 변온동물이든 무엇이든 간에 환경온도 어떻게 해준다고 했어요? 방에 일정하게 만들어준다며. 맞지? 그 방의 온도를 똑같이 일정하게 만들어주면 얘가 변온동물이든 아니든 뭔 상관이야 그게. 맞지? 그거에 따라서 열량 충분히 측정할 수 있지. 이해되죠?
어차피 그 방 안에는 온도가 일정할 거야. 자, 다음 니은 간접법이에요. 동물이 호흡이 이용한 산소의 양을 알 필요가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니지, 이게 제일 중요한데, 맞죠? 산소의 양 아는 거 되게 중요하죠. 들이마신 산소의 양과 내뱉은 이산화탄소의 양으로 추정해서 측정한다며, 맞죠? 그래서 알 필요가 없다. 틀렸고요. 자, 다음 3번 기억은 니은과 달리 격한 움직임이 제한된 편하게 쉬는 상태에서 기초대사량을 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요거는요, 기억은 니은과 달리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요게 둘 다 편하게 쉬는 상태여야 돼. 맞죠? 달리고 있는 상태에서는 심장이 펌핑이 계속되고 있을 텐데 그거 가지고 기초대사량을 어떻게 정합니까? 그렇죠? 자, 다음 4번 기억과 니은은 모두 일정한 체온에서 동물이 체외로 발산하는 열량을 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맞죠? 자, 요거는 기억과 니은은 모두가 아니라 일정한 체온에서 동물이 체외로 발산하는 열량은 어디에만 해당할까요? 제 직접법만 해당합니다. 간접법은요, 일정한 체온이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기억은 이제 몸에서 빠져나오는 열량을 재기 때문에 그 방의 온도를 똑같이 만들어주는 거야. 그럼 일정한 체온이 계속 유지되겠지. 맞죠? 자, 그런데 니은은 어찌됐건 호흡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 온도가 똑같을 필요는 없어요. 알겠지? 자, 다음 기억과 니은은 모두 생존에 필수적인 잠깐만. 요게 특정한 체온이 아니죠, 여러분들. 미안합니다. 일정한 체온이죠. 자, 그래서 요 일정한 체온이 중요한 이유는요, 그 대사량의 변화를 줄여야 되기 때문입니다. 미안합니다. 특정한이 아니고 일정한이죠. 자, 그래서 다시 간접법이랑 직접법은 모두 일정한 체온, 그러니까 체온이 최대한 변하지 않는 선에서 이제 동물이 체위로 발산하는 열량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일정한 체온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뭘 하는데? 뭐로 만들어요? 편하게 쉬는 상태로 만들어주죠. 자, 그래서 편하게 쉬는 상태를 만들어주고 거기에서 이제 직접법 같은 경우에는 열량, 그 다음에 이제 간접법 같은 경우에는 호흡량을 바탕으로 계산한다. 그렇죠? 자, 다음 5번 기억과 니은은 모두 생존에 필수적인 최소한의 에너지를 공급하면서 기초대사량을 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요 나와있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생존에 필수적인 최소한 에너지를 공급하냐 공급 안 하냐는 글에 나와있지 않아요. 알겠지? 자, 그래서 지금 정답은 4번이 되겠죠. 자, 다음 그래프. 자, 윗글을 바탕으로 이제 보기를 탐구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죠. 자, 보면 지금 개딱지의 폭에 상대 성장을 한다. 집게발의 크기가 점점 여기가 커지는 만큼 그거에 맞춰가지고 대사 체중에 맞춰가지고 커진다는 거겠죠. 자, 그래서 농개의 개딱지 폭입니다. 그 다음에 큰 집게발의 크기. 요거는요, 여러분들 실제 수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얘 몸 진짜 집게 진짜 크기를 말하는 거야. 왜 내가 진짜를 이야기하는데 진짜 크기를 얘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얘를 나중에 그래프로 그리면은 그 안에 찍히는 점은 실제 길이가 찍히는 게 아닙니다. 맞죠? 자, 그래서 얘를 가지고 L 그래프와 같은 방식으로 그래프의 가로축과 세로축에 각각 개딱지폭과 큰 집게발의 길이에 해당하는 값을 놓고 분석을 실시합니다. 자, 그래서 가로축과 세로축에는 분명히 개딱지폭과 큰 집게발의 길이에 해당하는 값을 놓는데 거기에 찍히는 값들은 전부 무엇이 취해져 있는 값들이야? 상용 로그가 취해져 있는 값들입니다. 실제 집게 크기가 아니야. 알겠죠? 자,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보자면 최적 직선의 다시 최적의 직선을 구한다고 할 때 최적의 직선 기울기가 1보다 작다면
A가 B에 비례한다고 할 수 없겠군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최적 직선을 구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L 그래프의 수치가 필요합니다. 이거 이해되나요? 실제 개딱지 폭과 실제 집게발의 크기를 바탕으로 그래프를 그리면 얘는 직선 주변에 위치해 곡선 주변에 위치합니다. 맞죠? 근데 최적 직선의 기울기를 구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 직선이 필요해. 맞죠? 그래서 그 직선을 만들어준 게 얘잖아. 이해되죠? 자, 그러니까 1보다 작다면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사실은 없어도 되는 단어입니다. 이해되죠? 그냥 최적 직선을 구하는데 A랑 B는 얘를 말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애초에 비례한다 안 한다를 알 수 없어요. 맞지? 안 하겠지 당연히. 맞죠? 자, 그래서 그렇게 볼 수 없겠뿐이니까 맞는 말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1보다 작다면 여기에 꽂혀가지고 애들이 막 그래프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거야. 그게 아니고 그냥 요게 나오는 순간 얘는 직선이라며 얘는 곡선의 주변에 분포한다는 걸 생각해야 돼. 알겠죠? 자, 다음 2번 봅시다. 최적 직선을 구하여 A와 B의 증가율을 비교하려고 할 때 점들이 최적 직선으로부터 가로축의 수직 방향으로 멀리 떨어질수록 편차 제곱합은 더 작겠군. 뭐가 틀렸어요? 자, 수직 방향으로 멀리 떨어지면 절대값이 더 커지겠지. 맞죠? 자, 수직 방향으로 멀리 떨어지면 절대값은 더 커집니다. 편차 제곱합이 더 작을 수가 없죠. 다 합치는 건데. 자, 다음 A의 증가율보다 B의 증가율이 크다면 점들의 분포가 직선이 아닌 어떤 곡선의 주변에 분포하겠군. 자, 요거는 뭐가 틀렸나요? 잘 보세요. 증가율과 증가율이 크다면, 잘 보세요. 여기 뭐라고 적혀 있어? 점들의 분포라고 돼 있지. 이 점들은 어디에 있는 점이야? L 그래프에 있는 점을 말합니다. 이해되죠? 자, 그러면 곡선이 아니라 뭐라고 돼야 돼? 직선이 돼야죠. 자, 다음 A의 증가율보다 B의 증가율이 작다면 점들 사이를 지나는 최적 직선의 기울기는 1보다 크겠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잘 보세요. A의 증가율을 X축으로 놨어. A의 증가율이 뭐였어? 개딱지폭. 얘가 가로축이잖아, 그치? 자, 그래서 이 가로축의 증가율이 요거의 증가율보다 B의 증가율, 그러니까 세로축의 증가율이 작다면 기울기는 점점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내려갈 거 아니야, 맞지? 자, 그래서 1보다 크겠군이 아니라 작겠군이 돼야 되겠죠. 자, 다음 A의 증가율과 B의 증가율이 같고 일반적인 그래프에서 순서쌍을 점으로 표시한다면 점들은 직선이 아닌 어떤 곡선의 주변에 분포하겠군. 아니지, 여기에서 말하는 요 그래프. 자, 그 다음에 순서쌍을 점으로 표현한다면 요는 직선에 있을 거고요. 기울기는 뭐가 되겠어? 1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7번 문제 보면 됩니다. 이거는 나중에 여러분들 따로 한번 해보기를 추천해요. 알겠지? 왜냐면 몰라, 잘하는 학생들도 있겠지만 이제 풀려봤을 때 실제 요 지문을 풀었었는데 나중에 한 몇 달 뒤에 다시 또 풀려보면 또 답을 못 찾는 학생들도 좀 왕왕했었어가지고 다시 한번 풀어보는 걸 추천합니다. 자, 다음 6월 거 볼게요. 숙제였죠. 자, 일단은 4번 질문 봅시다. 전국시대의 혼란을 종식한 집. 혹시 여러분들 역사 공부 열심히 합니까? 역사 공부 열심히 해요? 잘합니까? 어떡하지? 그 작년 수능 봤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시험 보면 중앙사 작년 수능에 첫 번째 그러니까 이제 독서론 다음에 이제 첫 번째 메인 지문으로 나왔던 게 개화 개념이었어요. 기억납니까? 우리나라 사실은 지문 별로 어렵지 않았어요. 별로 어렵지 않았는데 이게 갈수록 평가원에서 나오는 지문의 스타일 중에 뭐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여러분들은 어차피 수능에 한국사를 무조건 쳐야 되잖아, 맞지? 내가 선택을 하든 안 하든 쳐야 되잖아. 내가 수능을 칠 때는 선택을 안 하잖아요. 딱 두 개 있었어요. 국사라는 과목이 있었고 근현대사라고 하는 과목이 있었거든. 근데 국사는 아무도 선택 안 해. 왜 안 하냐면 국사는 서울대 간 애들이 반드시 선택해야 돼서 1등급은 무조건 서울대 간 애들이 다 먹어요. 그래서 국사는 아무도 선택 안 했어요. 그래서 역사는 근현대사밖에 선택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우리 주변에는. 그래서 물론 서울대 간 학생은 해야 되겠지만 그거를 선택하지 않는 학생은 역사를 중학교 3학년 때 배운 거 이후로는 배우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좋으나 싫으나 어차피 쳐야 돼. 맞지? 그러니까 어차피 쳐야 되다 보니까 평가원에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요. 그러면 역사 무조건 다 배웠겠네? 니네 다 알겠네? 라고 생각하면서 설명을 안 해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개화 개념 나오는 거 보면은 이모군란 뭐시기 하면서 그냥 이제 반서양권 정서를 교화하기 위해서 고종이 개화를 추진했다고 얘기하잖아. 근데 사실 이모군란이 뭔지 모르면 그게 왜 그렇게 되는지 이해 못한 채로 그냥 강제로 주입하면서 읽어야 된단 말이야. 그렇죠? 자, 그래서 가면 갈수록 역사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 특히나 동아시아 역사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은 이게 별로 설명을 안 해줍니다. 평가원 지문에서. 그래가지고 요것도요, 사실은 별로 설명을 안 해주는 되게 불친절한 질문 중에 하나기는 하죠. 자, 보겠습니다. 전국시대의 혼란을 촉식한 진은 분서객류를 단행하며 사상통제를 기도했답니다. 자, 분서객류 기억납니까? 맞죠? 자, 그래서 진나라는요, 이제 중국 대륙을 최초로 통일한 국가잖아. 맞죠? 근데 최초로 통일한 국가인데 이 국가는 통일을 하자마자 뭐부터 했느냐? 일단 이 나라의 책부터 다 불태웠어. 맞죠? 이 수많은 종류의 학문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불탔죠.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 그거 압니까? 보통 유교가 시작됐던 시기는 요거보다 전이잖아. 전국시대 때 공자, 맹자 뭐 이런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맞죠? 그래서 유교와 관련된 경전이라든지 유교와 관련되어 있는 서적들이요, 사실 중국보다 우리나라에 더 많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계속 뭐가 있었으니까. 맞죠? 그리고 그러니까 조선이 국가의 이념으로 유교를 받아들였지만 유교는 사실 고려 때부터 계속 스멀스멀 들어오고 있었거든. 그래서 사실 기록을 따지면 숫자로 따졌을 때 더 많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이제 굉장히 질 좋은 어떤 유교 경전들과 관련된 책들이 되게 우리는 많이 남아있죠. 이제 중국 역사에서 책을 2번 불태웠습니다, 여러분들. 한 번은 분서경류였고 한 번은 언제입니까? 혹시 압니까? 근현대사에서 문화대혁명이 있었는데 혹시 기억나요? 기억 안 나요? 그때 또 한 번 싹 불태웠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이제 20세기죠, 20세기.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제 장제스와 마오쩌둥이 서로 이제 하다가 이제 결국 마오쩌둥이 졌잖아, 그치? 지고 나서 중국은 이제 공산당의 나라가 됐죠. 중국 공산당의 나라가 딱 되고 나서 뭐부터 했냐? 일단 문화대혁명. 이제 싸그리 이제 뭔가 2단으로 취급되는 모든 학문들을 또 싸그리 한번 싹 지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는 문화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오래된 역사에 비해서 남아있는 게 많이 없죠. 그게 특징이지. 자, 그래서 다시 볼게요. 진나라는 분서객류를 단행하며 사상통제를 기도했습니다. 자, 당시 권력자였던 이사에게 역사 지식은, 자, 그러니까 이 진나라의 권력을 잡고 있던 이사에게 역사 지식은 전통만 따지는 허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 공부 뭐하러 해? 이거야. 역사 공부 해봐야, 왜냐면 중국은 그 큰 대륙에 진짜 말도 안 되게 막 수백 개의 나라가 있었잖아. 그치? 그리고 각 나라마다 우리가 훌륭한 사람들이 다 있었고 그걸 배우잖아. 뭐 공자, 맹자 뭐 이런 사람들 다 전국시대 이 나라 저 나라에 다 퍼져 있었단 말이야. 맞죠?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그런 것들을 다 모아놓은 역사는 그냥 다 허언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학문은 법과 제도에 대해서 논란을 일으키는 원인이라고 봤답니다. 학문은 논란을 일으키는 원인이라고 봤대요. 자, 그러니까 이 자유나 이런 것들, 사상의 자유나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통제한 겁니다. 왜냐면 그 큰 땅을 최초로 통일했다며. 맞죠? 그러면 사실은 그들도 겁나지 않았을까요? 이 큰 땅을 도대체 어떻게 처리할지를. 그래서 가장 쉬운 방법이 이제 제약이었죠. 제약. 다른 거 배우지 마. 우리가 가르치는 것만 배워. 이거죠. 자, 그래서 이에 따라 전국시대의 순자처럼 다른 사상을 비판적으로 흡수하여 통합학문의 틀을 보여줄 분위기는 일시적으로 약화되었답니다. 자, 이걸로 끝났는데 이 말을 뒤집으면 이 말의 속뜻은요. 순자는 어떤 사람이었다? 다른 사상을 흡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순자는 다른 순자는 다른 사상을 비판적으로 흡수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러한 종류의 사람들의 사상이 어떻게 됐다? 약화되었대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읽어가면서 뭘 계속 기억하고 가야 되냐면 요건 상관없어. 순자는 흡수하는 사람이다를 가져가야 됩니다. 알겠죠? 자, 이에 한 초기 사상가들의 과제는 진의 멸망 원인을 분석하고 이에 기초한 안정적 통치 방안을 제시하며 힘의 지배를 숭상하던 당시 지배 세력의 태도를 극복하는 것이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힘의 지배를 숭상하던 당시 지배 세력들이 누구야? 요 진나라 왕족이지. 맞죠? 진나라 왕족. 자, 그런데 그거를 분석해가지고 진나라가 몇 대 만에 망했어요? 1대 만에 망했습니다. 맞죠? 진시황제가 진나라를 통일하고 누가 말아먹었어요? 아들이 바로 말아먹었어요. 맞죠? 자, 그래서 자, 진의 멸망 원인을 분석하고 이에 기초한 안정적 통치 방안을 제시한 거야. 아, 얘네들을 바탕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봤더니 진나라가 너무 사상 통제를 심하게 했어 라고 이제 멸망 원인을 찾는 거지. 맞죠? 왜냐면 그 큰 나라가 솔직히 말해서 100년 만에 사라지는 게 말이 됩니까? 맞죠? 자, 그래서 이러한 과제에 부응한 대표적 사상가가 바로 누구였다? 육가였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잘 보세요. 여기에 뭐라고 적혀있어? 순자의 학문을 계승했다며. 그럼 육가도 뭐 하는 사람이게? 흡수하는 사람. 맞죠? 자, 그래서 그는 한 고조의 치국계책 요구에 부응해서 신어라고 하는 책을 저술했답니다. 이 책을 통해서 그는 진의 단명 원인을 가혹한 형벌의 남용.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생각하기를 진의 단명 원인을요, 가혹한 형벌의 남용, 법률에만 의거한 통치, 그 다음에 군주의 교만과 사치, 그리고 현명하지 못한 인재 등용으로 봤답니다. 이거를 하는데 어떻게 나라가 이렇게 오래 가겠어. 맞죠? 심지어 또 아들도 무식했죠. 그래서 왜 진나라 그 만리장성 쌓은 이야기 중에 그런 이야기가 있죠. 망진자는 호얀이라라고 하는 말이 들어본 적 있습니까? 저도 들어보세요. 이제 망진자는 호얀이라라고 하는 문장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진나라를 망하게 하는 사람은 호야 이렇게 딱 되어 있는 거야. 그걸 이제 진시황제가 가가지고 예언을 들은 거예요. 그런데 딱 듣자마자 뭐라고 생각했냐면요, 이 호가 오랑캐 호자라고 생각했던 거야. 그래서 오랑캐를 막기 위해서 이제 만리장성을 지은 거죠. 근데 문제는 뭔지 압니까? 이 진시황제 아들 이름이 호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진나라를 망하게 하는 사람은 이제 네 아들내미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죠. 자, 볼게요. 다시. 현명하지 못한 인재 등용 등으로 지적하면서 진의 사상 통제가 나간 폐해를 거론하며 한 고조에게 지식과 학문의 중요함을 설득하고자 하였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이 인간의 역사를 좀 많이 배워봤잖아. 그치? 자, 스스로 고립되려고 벽을 쌓은 사람들은 그 안에서 스스로 멸망하는 경우가 많았죠. 맞죠? 그래서 왜 독일 같은 경우에도 분단되어 있었잖아. 그치? 이 베를린 장벽을 누가 먼저 쌓자고 했냐면 이제 독일은 동독 서독 나눠져 있었는데 그 중에서 공산주의를 채택한 독일 쪽에서 먼저 벽을 쌓자고 했습니다.
그 뭐가 먼저 망했어요? 공산주의 쪽이 먼저 망했잖아. 그쵸?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인류의 역사에서는 벽을 먼저 쌓은 쪽이 스스로 망한다 라고 하는 우리가 결론들을 좀 많이 얻을 수 있었죠. 근데 지금 얘네들은 지들이 그렇게 한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다시 여기로 돌아오자면 이런 폐해를 거론하면서 뭐가 중요하다? 지식과 학문이 중요하다. 근데 여기에는 빠져있는 게 있어. 어떤 지식과 학문이게요? 다양한 지식과 학문이야. 맞죠? 자, 그에게 지식의 핵심은 현실 정치에 도움을 주는 역사 지식이었답니다. 자, 그러니까 육가는 뭘 중요하게 생각했냐면요, 역사 지식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진나라랑 완전 반대되는 생각입니다. 맞죠? 그래서 그는 역사를 관통하는 자연의 이치에 따라서 천문, 지리, 인사 등 천하의 모든 일을 포괄하는 통물과, 자, 그래서 자연의 이치에 따라서 얘네들을 모두 포괄하고 있는 통물과 역사 변화 과정에서의 통찰로 상황에 맞는 조치를 취하고 기존 규정을 고수하지 않는다는 통변을 제시했답니다. 요걸 통해서 또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아, 이 사람 일단 기본적으로 총체적으로 보는 거 좋아한다. 다음 두 번째는 뭔데?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럴 땐 이렇게, 저럴 땐 저렇게 유연하게 살아가는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한다 라고 하는 걸 좀 알 수 있겠다. 그치? 왜? 통물이랑 통변을 제시했다며. 맞죠? 그럼 이렇게 하자는 거 아니야, 이 사람은. 자, 그래서 통물과 통변이 정치의 세계에 드러나는 것을 뭐라고 봤느냐? 인의라고 봤답니다. 그는 힘에 의한 권력 창출을 긍정하면서도 권력의 유지와 확장을 위한 왕도 정치를 제안했어요. 자, 그러면 권력이 힘은 가지고 있어야 돼. 그래야 만들어져. 그런데 그거를 바탕으로 권력의 유지와 확장은 뭘로 해야 돼? 통물과 통변으로 해야 돼. 맞죠? 자, 그래서 왕도 정치를 제안하며 인의의 실현을 위해서 유교 이념과 현실 정치의 결합을 시도했습니다. 자, 이게 여기에서 밑에 나오지만 유교가 왜 제1의 학문이 되었는가? 중국 땅에서. 그게 여기에 좀 나옵니다. 어찌됐건 간에 이 인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학문이 바로 뭡니까? 유교죠. 인의, 예지. 맞죠? 자, 그래서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거는 정신적인 거야. 맞지? 정신적 가치인데 거기에 플러스 현실적으로 정치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야. 이럴 땐 이렇게, 저럴 땐 저렇게. 무조건 규칙대로만 하지 말고. 그러면 사람의 인정이 너무 없어. 맞지? 따뜻함이 느껴지지 않는단 말이야. 국가 운영에서. 자, 그래서 현실 정치의 결합을 시도해서 어떠한 정치 이념을 만들어낸 겁니다. 자, 그래서 육가는 인의가 실현되는 정치를 위해서 유교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에서 다른 사상을 수용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유교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에서 다른 사상을 수용했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조선시대 유교는요, 이미 다른 사상이 많이 합쳐진 상태야. 자, 그래서 예와 질서를 중시하며 교화의 정치를 강요하는 유교를 중심으로 예와 질서, 교화 이런 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죠. 유교. 예와 질서, 그 다음에 교화의 정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유교를 중심으로 도가의 무위와 법가의 권세를 끌어들였답니다. 도가의 무위와 법가의 권세라고 하는, 도가라고 하는 학문의 무위라고 하는 개념이야. 알겠죠? 법가라고 하는 학문의 권세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것들을 끌어들여가지고 이제 유교적으로 해석해서 유교 안에 끌어들인 거야. 그래서 이 유교 안으로 끌어들여서 무위는 무엇을 하는 거다? 형벌을 가볍게 하는 거다. 그러면서 군주의 수양을 강조하는 거다. 그러면 뭐가 되느냐? 평온한 통치로 이어집니다. 무위는 평온한 통치로 이어져요. 그 다음 권세도 현명한 신하의 임용을 통해서 정치 권력의 안정을 도모하는 방향성을 가진 것입니다. 자, 안정성은 무엇으로? 훌륭한 신하를 등용시키는 걸로. 자, 그래서 원래 그것과는 차별된 것이었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원래 그것은 뭘까요? 원래 그 좁은 범위의 유교지. 이해되죠? 그것과는 차별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유가의 사상은 과도한 융통성으로 사상적 정체성이 문제가 되기도 하였답니다. 과도한 융통성으로 사상적 정체성.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야? 이렇게 이것도 받아들여, 저것도 받아들여, 이것도 받아들여. 야, 그럼 너 유교 맞아? 라는 이제 사상적 정체성. 도대체 너 근본이 뭐야? 라고 하는 게 문제가 되기도 했지만 군주의 정치 행위에 따라서 천명이 결정됨. 정치 행위에 따라서 천명이 결정됨을 지적하고 무엇을 강조했던? 인의의 실현을 강조했던 통합의 사상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사상은 한 무제 이후 유교 독존의 시대를 여는데 기여했다. 요거죠. 유교 독존의 시대를 열 수밖에 없어서. 왜 그런데? 유교가 딱 자리 잡고 나서 이제 유가가 딱 펼쳤을 때는 이미 권력이 어느 정도 잡혀져 있는 상태일 거 아니야. 그 상태에서 여기 있는 학문도 받아들여, 여기 있는 학문도 받아들여, 여기 있는 학문도 받아들여. 시간이 좀 지나가지고 이거 얘기하면 그거 유교야. 뭐 얘기하면 다 유교라고 할 거 아니야. 맞지? 그러니까 결국은 그 나라의 대표적인 사상이 유교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지금 유가가 이야기했던 유교의 개념. 자, 그 다음 여기까지 보고 좀 쉴게요. 조선 초기에 진행된 고려 관련 역사서 편찬은 고려 멸망의 필연성과 조선 건국의 정당성을 드러내는 작업이었답니다. 이거 여러분들 당연한 거 알고 있죠? 왜 당연한데? 조선은 어떤 혁명을 우리가 흔히 역성혁명이라고 하잖아. 그치? 사실은 신하가 임금을 몰아내고 왕이 된 거야. 맞죠? 그렇기 때문에 조선 초기에 어떤 책들, 문학들, 우리 작년에 배웠던 용벽천가 이런 것들 전부 뭐야? 조선 건국의 정당성, 조선 왕조의 전통성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합니다. 맞죠?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왕조인 거야. 자, 그래서 조선 초기에 진행된 고려 관련 역사서 편찬은 그러면 전부 뭐가 돼야 될까? 고려 멸망의 필연성. 그러니까 망할 수밖에 없는 나라다. 사실은 실제로 부패하긴 했지. 고려는 귀족 사회였기 때문에 그 부패한 귀족들, 호족들의 어떤 그 문제들이 많았단 말이야. 맞죠? 자, 그래서 고려 멸망의 필연성과 조선 건국의 전당성을 무조건 얘기해야 됐습니다. 맞죠? 그래서 편찬자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고려와 조선의 차별성을 부각하고, 자, 고려보다 조선이 더 뛰어남을 설득하고자 하였다. 이것도 당연한 이야기. 자, 태조의 명으로 고려 말에 찬술되었던 자료들을 모아서 고려에 관한 역사서가 편찬되었습니다. 자, 보세요. 태조 누구야? 이성계야. 그러니까 이성계가 명령 내려가지고 지금 역사서를 만들어 라고 하면 고려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가 쓰여 있겠니? 당연히 안 쓰여 있지. 맞죠? 그래서 이 책에는 뭐가 들어가 있느냐? 다음 줄. 편찬자의 주관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거 역사서 맞아? 라는 생각이 들겠지. 맞죠? 자, 그래서 편찬자의 주관이 개입되어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등 여러 문제점이 지적되어 있었단 말이야. 자, 그래서 태조의 아들 태종은 이제 다다음 왕이죠. 태종은 고려의 역사서를 다시 만들라는 명을 내렸습니다. 이후 두 개로 나뉘었대요. 고려의 용어들을 그대로 싣자는 주장과 유교적 4대주의에 따른 명분에 맞춰서 고쳐 쓰자. 자, 고려의 용어를 그대로 쓰자라고 하는 건 뭐야? 역사니까 있는 그대로 쓰자 이 말이야. 맞죠? 자, 그 다음에 요거 명분에 맞춰서 쓰자는 건 뭐야? 고려가 그래도 이 유교적 4대주의적 관점에서 봤을 때 얼마나 한심한 나라였는지를 좀 드러내자 라고 하는 게 요거겠다. 그쵸? 자, 그래서 이러한 주장이 맞서는 등 세종 때까지도 논란이 계속됐답니다. 이제 태종의 아들이잖아. 맞죠? 이방원의 아들이죠. 근데 세종의 아들 문종 때에 이르러서 고려사 편찬이 완성되었대요. 자, 이 과정에서 역사 연구에 관심을 기울인 세종은 어떻게 했느냐? 경서가 학문의 근본이라면 역사서는 학문을 현실에서 구현하는 것으로 파악했답니다. 그래서 무엇을 지편전학자들과 경연을 통해서 경서와 역사서에 대한 이해를 쌓아갔대요. 그러니까 경서라고 하는 거는 진짜 말 그대로 학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서적이겠지. 맞죠? 공자 선생님이 쓴 유교에 대한 저술. 맞죠? 맹자가 쓴 저술, 노자가 쓴 저술, 고자가 쓴 조술. 맞죠? 그 저술들을 경서라고 한다면 역사서는 그 학문을 현실에서 어떻게 구현했느냐, 어떻게 나라들이 실패했느냐,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 게 역사서라는 거야. 자, 그래서 이런 분위기에서 세종은 중국과 우리나라의 흥망성쇠를 담은 지평요람의 편찬을 명하였고, 지편적 학자들은 원나라 때까지 이제 중국 역사와 고려까지의 우리 역사를 정리하였답니다. 자,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중국은 명나라였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명나라 이전까지의 중국 왕조를 쫙 정리한 거야, 맞죠? 자, 그래서 지평요람에서 중국 역사랑 고려까지 우리 역사를 정리했고요. 자, 정리 과정에서 잘 보세요. 주자학적 역사관. 이거 말을 바꿔놨는데 이거 결국은 뭐야? 유교적 관점이야. 이거 이해돼? 주자학적 역사관이 담겼다는 건 유교적 관점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자치통감 강목에 따라서 역대 국가를 정통과 비정통으로 구분했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유교의 학문이 좀 녹아있는 국가, 정통. 유교의 학문이 녹아있지 않는 국가, 비정통. 그러니까 이제 중국 역사로 따지면 원나라 이런 나라들은 비정통이겠지. 왜? 원나라 왕조는 중국 사람들이 아니잖아. 몽골 사람들이잖아. 맞죠? 그러니까 이렇게 정통과 비정통으로 구분했대요. 자, 편찬 형식 측면에서는 강목체를 따르지 않았답니다. 형식 측면에서는 강목체를 따르지 않았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은 강목체가 나도 정확하게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강목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만의 어떤 서적의 어떤 특징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제목이 뭐야? 자치통감 강목이라고 되어 있잖아. 그치? 자, 그런데 그 강목의 형식은 따르지 않았다는 거야. 이 세종 때 만들어진 이 책이. 알겠죠? 자, 형식은 다르지 않고 대신에 요 유교적 관점에 따라서 역대 국가를 정통이랑 비정통으로 구분하는 내용이 여기 담겨 있었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또한 올바른 정치 여부에 따라서 국가 운명이 다하고 천명이 옮겨간다는 내용을 드러내고자 기존 역사서와 달리 국가 간 전쟁과 외교 문제, 국가 말기의 혼란과 새 국가 초기의 혼란 수습 등을 부각하였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자면 올바른 정치 여부에 따라서 국가의 운명이 미안합니다. 이거 필요 없겠네. 천명이 옮겨간다가 그냥 다 포괄하는데요. 맞죠? 올바른 정치 여부에 따라서 천명이 옮겨간다는 내용을 쓰고 싶은 거야. 결국은 이 책에서 뭘 강조하고 싶은 거냐 하면 올바른 정치를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안 올바른 정치는 누가 있는데? 태조 이전에 고려 말기의 왕조들이었지. 이해되죠?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나옵니다. 국가 간 전쟁과 외교 문제, 말기의 혼란, 새 국가의 초기의 혼란 수습. 이걸 잘한 나라가 뭐라는 거야? 결국 조선이라는 거야. 맞죠? 그게 이 책에 담겨 있겠지. 그러니까 지금 여기 두 줄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이러한 편찬 방식은 국가의 흥망성쇠를 거울 삼아 국가를 잘 운영하겠다는 목적 이외에 새 국가 어디야? 조선이지. 맞죠? 국가의 토대를 잘 마련하겠다라는 의도가 전제된 것이라는 거야. 이해되죠? 아직까지도 사실은 왕은 한 몇 번 바뀌었어요. 맞지? 근데 어찌됐건 간에 이 왕조는 많이 바뀌었지만 조선 건국한 지는 아직 몇 년 되지 않았어. 왜냐면 막 다 늙어서 죽기도 전에 갑자기 뭐 왕에서 몰아내버리고 막 이런 것도 많았기 때문에. 맞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러한 의도가 전제된 것입니다. 이런 의도가 집중적으로 반영된 곳은 지평요람의 국조 부분이었대요. 이 부분의 편찬자들은 지평요람의 국조 부분의 편찬자들은 유교적 시각에서 고려 정치를 바라봤대요. 그러면서 불교 사상의 폐단도 이야기하고 뭐로 바뀌어가자? 유교 사회로 바뀌어가자. 이거는 조선 초기에 반드시 해야 되는 작업이었습니다. 맞죠? 내가 왕조에 있었어도 했을 거야. 맞지? 이 나라의 안정을 위해서는 누구든 했을걸. 자, 그래서 이성계의 능력과 업적을 담기는 했지만 이것이 조선 건국을 정당화하기에는 불충분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세종은 역사적 사실을 배경으로 뭘 했어? 왕조의 우수성을 부각한 용비어천가 편찬했지. 저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아닌 흔들림으로. 자, 이는 이제 왕조의 우수성과 정통성을 경전과 역사의 다양한 근거를 통해서 보여주고자 한 것이다 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까지 하고 10분 정도 쉬었다가 다음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